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오늘은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일단 좀 에세이인데 좀 굉장히 특별한 에세이입니다. 일단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베스트셀러 1위를 하고 있는 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뭔가 처음에는 이 책의 저자가 출판사와 그 계약을 맺어서 출판한 게 아니라 자기가 책을 만들어서 독립서점에 이제 이렇게 팔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보문고나 뭐 이런 연풍문고 매장에 이 책이 없었던 거죠. 그 자그마한 서점, 이런 독립서점에서만 팔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입소문을 탄 겁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이제 한 출판사에서 이제 정식으로 계약을 맺어서 출간이 된 거고요. 근데 그 책이 굉장히 지금 핫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제 백세희라는 분이고요. 제가 이분의 프로필을 살펴보니까 90년생 여성분입니다. 나이도 굉장히 어리시죠? 그리고 출판사가 이제 흔이라는 출판사입니다. 흔. 가격은 13,800원이고 출간일은 2018년 6월 20일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2018년 6월 20일. 쪽수는 208페이지로 뭐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이 책의 저자의 뭔가 자전적인 글인데 정신과의 상담을 받습니다. 본인이 약간의 조금 우울증? 뭐 약간 이런 정신에 대한 조금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걸 좀 고쳐나가야겠다. 더 이상 이제 감당할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습니다. 그 상담의 과정을 이제 진솔하게 이제 써 내려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은 굉장히 큰 공감을 느끼실 수 있고, 단순히 이게 정신과라는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 이상자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마음이 좀 힘들거나 삶이 좀 지쳐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위로받고 뭔가 좀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저는 그렇게 막 인상 깊게 읽지 않았어요. 인상 깊게 읽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감명 깊게 보는 이유 혹은 찾는 이유가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좀 진솔하게 자신의 뭔가 치료 과정, 상담 과정을 담담하게 써내려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은 공감을 사지 않았나 싶습니다. 약간 저같이 좀 감성이 메마른 분은 좀 이 책을 보고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섬세한 감성을 가지신 분, 특히 여성분들은 맞다, 나도 이런데 나도 한번 정신과 상담을 받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친절하고 사람의 그런 마음을 좀 움직이는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것들은 크게 이제 7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자유로워지는 법. 두 번째, 행복해지고 싶다면. 세 번째,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네 번째, 처음 정신과 상담을 받을 때. 다섯 번째, 제 자존감이 낮은 건가요? 여섯 번째, 합리화를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일곱 번째,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 책이 있으신 분들은 5페이지 피시면 되겠고요. 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자유로워지는 법. 어두운 면을 드러내는 건 내가 자유로워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이것 또한 나라는 걸 내 소중한 사람들이 꼭 알아주면 좋겠다.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우리가 좀 뭔가 인스타나 SNS 같은 걸 보면은 뭔가 맛있는 음식, 좋은 분위기의 레스토랑, 혹은 아주 아름다운 곳에 가서 사진을 많이 찍고 그것만 올리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보더라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좋은 것만 보면은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인 줄 알잖아요. 이 책의 저자는 이제 나는 사실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는 척 하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좀 오해하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사진만 올려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의 좀 어두운 면이나 나의 조금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은 모습만 보고 그렇게 나를 판단할까봐 조금 두려워합니다. 사실 그런 모습을 좀 감추고 싶은 것도 좀 심리가 있고 그러면서도 계속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심리 상태가 있는데요. 누구나 다 해당하는 사실 마음이죠. 그래서 나의 좀 안 좋은 면, 어두운 면 이런 것도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온전히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다 얘기했을 때 내가 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 같다 라는 말을 이제 합니다. 사실 이제 SNS만 보면은 정말 좀 그런 게 많죠. 막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맨날 먹은 사진들 올라오고 되게 아름다운 곳, 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들만 올라오니까 그 SNS를 운영하는 사람은 정말 그런 삶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삶이라는 게 그렇진 않죠. 그래서 그런 어두운 부분도 다 보고서 나를 계속 좋아해줬으면 나를 좀 제대로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을 이제 담담히 좀 이야기했고 그래야지 내가 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것 같다. 왜냐면은 이제 내가 그런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나는 계속 그런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그건 자유로운 삶이 아니잖아요. 그건 내 삶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7페이지.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항상 불행하고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두려움에는 늘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그 사실 말이다. 이런 감정들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법이다. 마르텐 파주 완벽한 하루 중에서. 네, 이거는 이제 7페이지에 인용된 부분인데 제가 너무 구절이 좋아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항상 불행하고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두려움에는 늘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그 사실을 말이다. 이런 감정들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는 없는 법이다. 요즘 사실 굉장히 긍정적, 이런 행복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뭔가 좀 부정적인 건 무조건 나쁜 거고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걸로 이제 생각해서 자꾸 그런 걸 외면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꾸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들, 뭔가 두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불행, 이런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을 피하면은 진정으로 이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뭐 불행, 슬픔, 괴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까지 근데 모두 우리가 껴안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7페이지.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루가 완벽한 하루까진 아닐지라도 괜찮은 하루일 수 있다는 믿음. 하루 종일 우울하다가도 아주 사소한 일로 한 번 웃을 수 있는 게 삶이라는 믿음.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이 부분을 쓴 내용인데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오늘 하루가 완벽한 하루까지 아닐지라도 괜찮은 하루일 수 있다는 믿음. 하루 종일 우울하다가도 아주 사소한 일로 한 번 웃을 수 있는 게 삶이라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진짜 하루 종일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돌이켜보면 진짜 거의 내 마음대로 되는 일도 거의 없고 정말 불행이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정말 그렇게 95%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5%가
행복이 주는 요소가 있잖아요. 뭐 하루 종일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게 일을 했는데도 그 일이 잘 안 됐을 때 정말 뭔가 소중한 친구가 괜찮아, 너 잘했어 라고 이제 말해줄 때, 그럴 때 정말 내가 그래도 내 삶에 있어서 이렇게 진짜 행복한 친구가 있어서 정말 좋다 라는 뭐 감정이 좀 있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면 정말 저는 다시 또 힘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루가 진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어느 날은 진짜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 하루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날 뭔가 웃을 수 있고 그날을 그래도 잘 지낼 수 있는 거는 그런 와중에도 가끔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들이 하나 두 개씩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가 삶이 좀 우울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처음 정신과 상담을 받을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컸고 특히 낯선 상황에서 심한 불안을 느꼈지만 안 그런 척 연기도 잘했다.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자신을 더 채찍질했다. 그러다 더는 견디기가 힘들어져서 상담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정말 긴장되고 두려웠지만 기대를 비우고 진료실에 들어섰다. 선생님, 어떻게 오셨나요? 나 그냥 뭐랄까 좀 우울해서요.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까요? 선생님, 그러면 저야 좋죠. 나 휴대폰 메모장을 켜고 적어두었던 걸 말했다. 심각한 타인과의 비교, 거기서 오는 자기 학대,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선생님, 요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나 자존감이 낮은 건 가정 환경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늘 우리 집은 가난해, 가난해, 돈이 없어를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5식구가 살기에는 집 평수가 작았는데 저희 아파트 이름이랑 똑같은 이름의 다른 아파트가 동네에 있었어요. 그 아파트는 평수가 굉장히 넓었는데 어느 날 넓은 아파트와 좁은 아파트 중에 어디에 사냐는 친구 어머니의 질문에 당황한 이유로 집을 알려주는 게 부끄럽고 꺼려졌어요. 선생님, 그 외에 기억에 남는 일은 없나요? 나 무수히 많죠. 말로 하면 진부하지만 아빠가 엄마를 때렸어요. 말로만 부부싸움이지 그냥 폭력이었죠. 어릴 때를 생각하면 새벽에 집을 나가버리던 아빠, 울다 잠들면 아침이 오고 엉망진창인 집을 뒤로 한 채 학교에 가던 우리 모습이 떠올라요. 선생님, 무슨 기분이 들었나요? 나 뭔가 비참함? 슬픔? 우리 가족만 알아야 하는 비밀이 쌓여가는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감춰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언니는 제게, 저는 동생에게 이딴 속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진 건 가정사도 있지만 언니와의 관계가 컸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처음 정신과 상담을 이제 받는 과정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뭔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뭐 이런 거 있었지만 이런 거를 이제 안 그런 척 하고 좀 외면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더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견디기 어려워서 이제 정신과 진료실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뭔가 상담을 하는 과정이 이렇게 대화를 통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진솔하게 담백하게 잘 나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에세이에 공감을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저자가 가진 고민, 이 저자가 약간 우울증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울증은 심한 우울증이 아니고 이제 생활상에서 느낄 수 있는 가벼운 우울증인데, 그런 우울증의 원인들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을 할 만한 소재들이에요.
뭔가 남들과 친구와의 비교라든지 외모에서 오는 그런 뭔가 컴플렉스에서 비롯된 이런 것들을 이제 진솔하게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치 내가 상담을 받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감정이 좀 있었는데 선생님 혹은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은 진료를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위로를 해주고 상담을 해주고 치료를 해주는구나 라는 거를 조금 이제 엿볼 수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글에 뭔가 좀 애정을 보이시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쪽. 제 자존감이 낮은 건가요? 제 자존감이 낮은 건가요? 선생님, 극과 극은 오히려 통한다고 하죠. 굉장히 자존심이 세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게끔 하려고 하죠. 거꾸로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으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결국 난 자존감이 낮은 거라는 말. 제가 했던 일들이 지나고 나면 다 보잘것없이 느껴져요. 선생님, 내가 하는 일의 상당수는 실제 내가 원했던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나 의무감 때문에 해왔던 걸 수도 있어요. 외모 강박도 심해요. 화장하지 않으면 밖에 못 나가던 시절도 있었고요. 살찌면 아무도 저를 봐주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 외모 때문에 강박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상화된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외모에 집착하는 거죠. 그 기준의 폭을 좁고 높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50kg 이상이면 실패야. 이렇게요. 결국 이것저것 조금씩 시도해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어느 정도로 해야 편한지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내 취향을 알고 불안감을 낮추는 방법도 알게 된다면 만족감이 생겨요. 누가 어떤 지적을 해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극과 극은 오히려 통한다고 하죠. 굉장히 자존심이 세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요.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게끔 하려고 하죠. 거꾸로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높으면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기의 뭔가 직업, 자기가 잘났다고 내세우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분이 굉장히 뭔가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고 멋진 삶을 살고 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뭔가 약한 모습을 감추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일단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많고 뭔가 저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세상에 많으니까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굉장히 초라해지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남의 말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냥 그건 네 생각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냥 저는 제 주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자존감이 높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이 글을 읽으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자존감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모 강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과거에 좀 뚱뚱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살도 많이 뺐다고 하는데 화장하지 않으면은 밖에 못 나가던 시절도 있었다. 또 살찌면은 아무도 저를 봐주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말씀은 이거는 뭔가 외모 때문에 생기는 뭔가 강박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제 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 맞춘 자기의 이상적인 모습에 자신을 비교하고 거기 넣는 거죠. 거기서 오는 것이 크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나 스스로 뭔가 65kg를 만들어야 돼. 아니면은 나는 이 정도는 생겨야 돼. 라는 그런 자기가 자신에 대해서 가진 기준
이런 것들을 너무 높게 잡아서 거기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제 압박하는 상황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신에 대한 기준을 조금 놓는 것이 오히려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91쪽입니다. 91쪽. 합리화를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좋은 것들도 많이 널려 있는데 나쁜 증거만 찾아서 사용한다고요. 제가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 제가 누구한테 차였어요. 그러면 걔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다가도 책 내용 중에 사랑의 모양과 색깔은 다 다르니 너 생각대로만 판단하지 마라 이런 글귀를 보면 맞아, 걔도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다른 사정이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바꾸다가도 제가 합리화하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해요. 선생님, 왜 합리화를 부정적으로 보세요? 나 뭔가 진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 선생님, 성숙한 방어 기제 중 하나예요. 자신의 상처나 결정에 대해 이유를 찾는 거니까. 나를 지키려는 방법으로 괜찮은 거예요? 선생님, 내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과도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얼마든지 좋게 바라볼 수도 있어요. 자기 합리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합리화가 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건 누가 봐도 아닌데 스스로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요,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라고 이제 선생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나쁜 건 아니다. 자기 합리화는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좋은 수단 중 하나인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너무 지나치면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연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의 책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이분은 이제 남자친구를 안 사귀었던 이제 기간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뭐 누구랑가 헤어지면은 또 얼마 안 있어서 새로운 분을 만나고 계속 이렇게. 근데 이게 약간 좀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또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랄까요, 합리화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성 친구랑 이제 헤어지게 되면은 사랑의 모양과 색깔은 다 다르니 내 생각대로만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서 맞아, 걔도 이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이거 자기 합리화 아니야? 라고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를 좀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왜 자기 합리화를 부정적으로 보세요?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진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성숙한 방어 기제 중 하나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좀 저한테 냉정하게 좀 기준을 들이대는 사람 중 하나라서 자기 합리화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있긴 있죠. 예. 어차피 좋게 생각하는 거라고. 뭐 신포도 이런 거죠. 뭐 내가 어차피 못 먹을 포도면은 저건 셨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너무 이 자기 합리화에 대해서 고민이신 분은 일단 너무 부정적으로만은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단은 이거는 성숙한 방어 기제 중 하나로서 마땅히 뭐 괜찮은 좋은 이제 방법 중 하나고 너무 지나쳐서 모든 걸 합리화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선생님, 혹시 히스테리성 성격장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게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인가요? 선생님, 그런 성향이 있는 거죠. 어딜 가든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는 거죠. 맞아. 이거예요. 선생님, 이럴 때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내 매력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 야한 옷을 입거나 근육을 키우는 시기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거라고 여기면서 자책해요. 네, 히스테리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말해서 저도 잘 몰라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냥 뭐 이 짧은 구절만 보고서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가 어떤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조금 그냥 나와 있길래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저는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 내가 좀 히스테리성 성격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유형을 나뉜다고 써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는 내 매력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 야한 옷을 입거나 근육을 키우는 거.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는 거라고 여기면서 자책해요. 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 유형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 유형은 아니고 그냥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냥 좀 뭔가 안 하는 편이고요. 네, 그냥 뭐 굉장히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죠. 네, 내가 주인공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아주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히스테리스 성격 장애가 이런 거다, 이런 유형이 있구나 라고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이라서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책은 저희가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듯이 약간 심리치료, 정신과 진료에 대한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담담하게 써내려간 책입니다. 그래서 뭔가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읽고 위로를 받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감을 되게 잘 하게끔 써놨다.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신의 진료 경험을 통해서 잘 녹여내서 아, 이래도 괜찮아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 읽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은 이제 제가 하나의 영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